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해주셨네요. 사실 강의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개그맨으로서 클 수 없었던 이유가 전 세계 한 50개국을 다니면서 왜냐면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다 보면 고정 프로를 못 맡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펑크라는 게 나기 때문에 개그맨으로서는 클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40 전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보고 싶어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제 인생에 대한 것과 저의 여행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미숙하거나 좀 떨더라도 이 코미디에서는 제가 되게 뻔뻔하게 잘하는데요. 이 강의는 굉장히 직접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떨더라도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탤런트가 되고 싶었어요. 3살, 4살 때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거울을 보고 울고 웃고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공부 안 하고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제가 지금 키가 153이거든요. 신발이 한 12cm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거의 제가 슈퍼 탤런트처럼 키가 큰 키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보고 정말 미스 코리아 나가라. 뭐 이럴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학교에서 남학생들 때리고 맨날 장난치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신 거예요, 집에서. 얘가 커서 뭐가 될까.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전 너무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이렇게 수업을 하는 와중에 저는 뛰쳐나갔어요. 옛날에 그 정동 MBC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79년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흑백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 수업을 안 하고 거기 뛰쳐나가갖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웬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꼬마야 너 여기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탤런트가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랬더니 그분이 김자옥 씨 아시죠? 김자옥 씨 기사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봄비라는 그런 대본을 주더니 이걸로 한번 연습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연습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이러다가 이런 모습을 저희 어머님이 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얘가 커서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앞집에 MBC 국장님이 사셨어요. 국장님 백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 어렸을 땐 좀 잘 살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폰이라는 차 아시죠? 폰이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차가 그라나다였거든요. 마크 5. 나이들이 어려서 못 알아들으시나 봐.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는 그 70년대는 백이라는 게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MBC를 딱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인데 얘는 텔레비전 나가고 싶어 하니까 옛날에는요 이 탤런트로 딱 데뷔를 하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였냐면 식모 이런 역할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되고 얘는 공주 시켰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MBC에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양복 티켓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야, 근데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 다음날 캐스팅이 딱 된 거예요. 안국동아 씨의 화평옹주. 그 당시에 안국동아 씨가 강수현 씨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똑순이 김민희 씨 아시죠? 그분이 화한옹주였었고 제가 그 위에 화평옹주.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본 나한테. 와,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막 수업하고 있는데 급하게 막 앞문으로 들어오시더니 너 이제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그리고 수업 받다가 그냥 끌려나갔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막 탤런트 하면 굉장히 대단한 거였거든요. 인기가 좋아갖고 이제 그 길로 허바허바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MBC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성숙해갖고 그쪽에서 볼 때는 저를 한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외모로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기가 안 되는 거야. 밤새 연습을 했어요, 엄마하고. 그 대사가 뭐였냐면 처자는 어전에 이르거든 매사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여라. 이게 강수현 씨를 뜰에서 덕수궁 뜰에서 딱 만났을 때 하는 대사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처자는 어전에 이르거든 매사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톤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방송국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 저를 다 캐스팅 해놓고 저 유명한 이리자 한복연구원에서 그 옹주 옷이 좀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 옷까지 다 맞춰놓고 저를 도중하차를 딱 시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MBC로 뛰어갔죠.
그리고 MBC 복도에서 내 양복 입은 놈들 다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79년도에 엄마가 한 돈 100만 원 쓰셨으면 지금 한 돈 1000만 원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을 그렇게 대우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엄마가 제가 사춘기였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도 그렇고 저 방송국 가서 훌륭히 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중간에 하면 얘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때문에 막 고심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MBC의 높은 분이 한 부장 정도 되시는 분이 내려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 아역은 아역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얘가 공부를 해서 어른이 돼서 성인 연기자가 되면 그때 그 생명력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분이 안 풀리시다면 지금 도토리 7남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셋째나 넷째로 꼽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머님이 겨우 진정돼갖고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맨날 남학생들만 패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집이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뭐 어렸을 땐 동일 피아노도 있었고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니에 마크5에 그라나다 이런 차들을 다 타보다가 어느 날 빨간 딱지가 집에 막 다 붙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아주 큰 개의 개주였어요. 그래서 그 개가 다 빵꾸가 나는 바람에 이런 강의에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 개가 다 안 되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성적표를 보고 와 이거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 제가 33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3등은 저한테 용서할 수 없는 등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지. 정말 그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다음 등수가 6등으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안은 어려워져서 아주 어렵게 이동은 했지만 엄마는 그래도 또 어렸을 때 잘 살았던 가오가 있기 때문에 동평화 같은 데서 이렇게 명품 옷, 덤핑으로 넘어오는 옷들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붙여서 입혀주고 또 부모님 마음 그렇잖아요. 집안이 망했어도 우리 때는 또 교복 자율화가 돼갖고 이렇게 뭐 이 의상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 안 죽이려고 그러셨고 전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중간에 어머님이 방송국이랑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 뭐 생활을 하고 언제나 7남매가 됐지 7남매 중에 셋째로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쭉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제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전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5학년 때 키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뭐 공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좋은 성적으로 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연기자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결심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왜 방송국에서 나를 싫다고 그랬지? 내가 왜 방송국에서 안 됐지? 그거는 제가 연기를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연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연극을 하자. 연극은 가장 베이직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본적인 호흡이나 아니면 상대의 연기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현대극장에 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키가 작기 때문에 생전 주인공은 못하고 맨날 의상이나 날리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기회는 이문열 씨의 작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배우가 키가 작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한 배우들을 써요. 제가 거기에 발탁이 딱 돼서 거기서 맡은 역할이 바보 김용기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은 뭐냐면은 그 엄석대가 주인공인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빌붙어서 돈은 많은데 뭐 이렇게 맨날 뭐 석대야 이거 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걔한테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역할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거기서 너무나도 웃기는 역할인 거예요.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멜빵 바지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학생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제가 한 60번 정도로 웃겼거든요. 그 연극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홍익 소극장으로 해갖고. 그래서 저는 그 해에 연극에서 신인상을 탔어요. 그리고 잠깐 쉬고 있는데 잠깐 누워있는데 KBS에서 무슨 광고가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어요. 딱 보니까 뭐 코미디 탤런트 선발대회가 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탤런트는 안 됐지만 코미디적으로는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을 제가 준비를 전혀 못하고 본 거예요. 왜냐면 연극을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서 아무렇게나 했어요. PD 앞에서 5명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계속 합격이 되는 거예요. 1차, 2차. 저희 때는 3,000명이 왔어요.
근데 20명 뽑는데 3,000명이 온 거예요. 90년대. 근데 저희가 계속 합격이 되니까 저랑 같은 라인에 있었던 친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넌 대본도 별로인 것 같은데 네가 왜 이렇게 합격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장려상으로 그 해에 김지선 씨가 대상을 받았어요. 지금 북한말 김지선 씨 아시죠? 배동성 씨, 김지선 씨, 서현선 씨, 저 이렇게 쭉 합격이 되면서 저는 꼴통으로 장려상으로 이제 합격이 됐는데 저희 그 김웅래 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왜 합격됐는 줄 아나? 난 자네가 했던 연극을 봤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에서 이미 제 연기는 이미 평가가 다 된 거죠. 근데요, 방송국이라는 데가 참 재밌는 게요. 제가 개그맨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탤런트였잖아요. 어머, 그런데 바로 드라마에서도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불의 나라라는 드라마였는데 이게 나중에 불의 나라라는 드라마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마령 씨하고 추억의 책가방이라고 제가 머리 이렇게 양쪽으로 따고 해롱씨 하고 뭐 이렇게 막 따라다녔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미 전 드라마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고액이고 우리가 이제 신인이 딱 되면은 뭘 하면은 20만 원씩 받고 엑스트라를 해요.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제목은 동국마마는 아무도 못 말려에 심영래 씨가 왈가닥 왕이었고 그 옆에 무수리 원투가 있었어요. 근데 왜 무수리 얘기만 나와도 웃으시네. 근데 이제 심영래 씨가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면 예쁜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작업을 거세요. 야, 그래서 이제 저야 짜리 몽땅하고 뭐 제가 그렇게 뭐 외모가 튀는 외모는 아닌데 그 친구는 키가 한 167에 뭐 갸름한 얼굴에 서영춘 씨 따님이었기 때문에 서현선 씨라고 좀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술이니까 다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데 그 심영래 씨가 야, 현선아, 우리 이거 끝나고 어디 가서 차나 한 잔 마시자. 근데 저는 저한테 그러는 줄 알고 수그리고 있으니까 네, 오빠.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야, 누가 너한테 그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상황 이거 재밌다. 그러더니 제가 그 길로 끌려가서 분장실에서 여자 심영래가 된 거예요. 솔직히 뭐 이렇게 웃을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못생긴 얼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아요. 정 몇 개 찍고요. 이 코 옆에 돌출시키고요. 이 핀 하나 이상하게 꽂아놓으면 여러분들 다 못생긴 얼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방송국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폭탄이 아니었고 그렇게 제가 비호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도 제 얼굴 보는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방송국 들어가서 저 밥 먹기 전에 희극인실에 못 들어갑니다. 오빠들이 토할 것 같다고. 화장실에 있다가 우리 밥 다 먹고 다음에 들어가라고 해서 전 맨날 설거지만 하고 화장실에 갔다 글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자기 딸이 아나운서 되길 바랬는데 저요? 코미디언 시험 치고 엄마한테 아나운서 시험 쳤다고 거짓말 시켰는데 방송을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전국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절로. 근데 나중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오늘 이렇게 다방 같은 데서 보는데 제가 내 마음을 호호호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저거 네 딸 아니야?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니요, 닮았겠지. 우리 딸 아니요. 근데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못생긴 걸로 한 3주 만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케이블이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채널이 달랑 딱 3개예요. 그리고 이 코미디 프로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주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수포 앞에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나.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돈으로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웃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드라마도 찍고 CF를 찍게 됐는데 그 CF, 제가 찍은 CF가 파시통통, F킬라. 내 것도 새 거예요. 새 거는 딱 소리가 납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아니, 오늘 다 젊으신 분들만 오셨어요? 아니, 40대 이상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 같은 나이인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 나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때는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제가 이 수첩에 이렇게 쭉 적어 놓으니까 한 달에 6,500만 원까지 벌었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92년도에 6,500만 원을 벌었으면 지금 18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번 거죠. 그것도요, 이마령 씨가 많이 튕겨서 그것밖에 못 버는 거예요. 이마령 씨가 자기 개런티를 한 어느 정도 정해놓고 CF가 그 당시 한 10 몇 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2개밖에 못 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이 못생긴 게 그렇게 재밌으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님이요, 밥 먹을 때마다 너는 절대
이쁜 얼굴을 보여서는 안 돼. 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못생기게 하고 나가야 돼. 방송국엔 너무나도 이쁜 애들이 많다. 그리고 넌 내가 낳지만 너무 짧어. 어디다 내놔도 좀 빠져.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이상한 얼굴 나면 거울을 막 탁 들이밀어갖고 그래 바로 이 얼굴이야. 내일은 방송국 가서 이 얼굴을 써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오빠들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잃어버린 게 뭐냐면 여자로서의 매력은 잃어버린 거예요. 오빠가들이 이 방송국에 있는 오빠들이 저한테 걱정할 때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너는 밤에 돌아다녀. 돌아다니다가 누가 널 따라오잖아? 그럼 네 얼굴을 저기 가로수 옆에 가서 이렇게 딱 들이밀어. 너는 얼굴이 무기야. 그리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점점 그런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진짜 그런가? 오빠 제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래. 개인기는 다 이쁘지.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근데 넌 섞어놓은 게 엉망이야. 조화롭지가 못해서 네가 못생긴 무수리가 되고 닌자 거북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닌자 거북이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제 얼굴에서 뭐 못 느끼겠어요? 뭘 느껴요? 강의 못하겠네. 어디가 닌자 거북이인 것 같으세요? 예? 귀여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조개가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이 보조개까지 입으로 보는 거 있죠? 그래서 개그맨 김현이 그 입 크고 이상하게 웃는 여자 제가 그래갖고 닌자 거북이가 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남희석 씨가 저한테 무대에서 아가씨 어디서 봤더라? 아가씨 영화배우 맞죠? 이 아가씨 어디서 봤더라? 닌자 거북이 한데 객석에서 빵 터진 거예요. 객석에서 같이 웃었다는 것은 저하고 닌자 거북이와의 그런 캐릭터가 공감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 정말 거북이 등장 많이 등에 메고 로라도 많이 탔어요. 지금까지도 저 보면 거북이 어떤 사람은 자라 그러니까 무슨 그 종류의 동물인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이런 캐릭터 네임을 갖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생활은 쭉 돌아왔는데 그렇게 놀리다 보니까 저는 해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탄 게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 공연을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건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 같이 탄 사람이 이용식 오빠, 김한구, 이경래 뭐 이렇게 쭉 오빠들이 같이 탔는데 제가 비행기 처음 타니까 저한테 너 몇 가지 비행기 탈 때 주의사항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비행기 탈 때 무슨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랬죠. 그랬더니 비행기 타게 되면 스튜어디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커피를 너한테 줄 거야. 그럼 너는 딱 200원만 내면 돼. 많이 내면 예의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커피를 주는데 200원을 내야 되는구나. 이런데 우리 줄에 이렇게 쫙 앉은 거예요. 근데 정말 저쪽에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나와요. 다들 200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 200원 없지? 그러더니 저한테 2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커피값을 낸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더 드려도 예의가 아니라서요. 제가 거기다 말을 덧붙였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얼굴 빨개지고 저도 너무 창피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비행기가 덜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용식 오빠가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비행기는 신호대기에 걸렸어. 앞에 비행기 지나간다며 우리 비행기 지나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를 그렇게 놀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지금은 나를 이렇게 놀리지만 난 전 세계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요. 제일 잘 나갔을 때 92년도에 미국에 흑인 폭동 사태가 일어나서 저희가 그 공연을 갔어야 했어요. 근데 보통 연예인들 같으면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외국을 가지 않죠. 왜냐면 여기서 들여오는 수익이 굉장히 큰데 미국 공연을 가겠어요. 근데 저는 미국 공연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놀렸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간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PD님이 그때 그랬어요. 저 김현영 쟤는 뇌를 깨봐야 된다고. 얘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사는 애라고. 왜 미국 폭동했는데 네가 가냐고.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제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봉숭아 학당을 연출해갖고 같이 공연을 하고 왔는데 정말 방송국 사람들도 야비한 게 뭔 줄 알아요? 인기가 있을 땐요. 잘리고 싶어도 안 잘리더라고요.
제가 3주를 빠졌는데도 아프다는 핑계로 5달짜리를 잠깐 빼더니 다시 출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게, 야, 내가 잘 나갔을 때 한번 그렇게 튕겨보지. 지금은요, 써달라고 사정을 해도 쓸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나이 드신 프로그램 아시나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나와요. 언제나 청춘에. 거기 가면 또 제가 엄청난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토크하고 이용식 선생님이랑 그런 프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야, 사람이 다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드라마도 출연했죠.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이 쭉 생활해 왔는데, 문제는 이제는 그런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죠. 나도 여자이고 싶었더라고요. 나보고 꼬집고 뭐 못생겼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계속 코미디를 했으면 제 인기가 좀 좋았을 텐데, 6시 내 고향이나 아니면 그 해외 프로그램 리포터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쪽에 가니까 누가 나를 못생기다고 구박할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데는 별로 재미가 없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오빠들의 놀린 것 때문에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세계를 봐야 되겠다. 그 다음서부터 저는 MBC, SBS, KBS에서 나오는 모든 해외 프로그램을 다 다녔어요. 기차 타고 세계 세일즈, 특급 굉장히 많잖아요. 도전지구 탐험대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은데, 제가 못 갈 때는 제 동료들을 섭외까지 해줬어요. 야, 이번에 여기 갔다 와, 저기 갔다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 딱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프로그램도 여러분 뭐 새벽에 안 주무시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행 프로를 하고 있어요. 여행 상품을 팔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행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맨날 좋은 일들만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해외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 도전지구 탐험대란 프로그램 아시죠? 사실 그 프로가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된 이유도 아시죠? 몰라요? 어느 배우가 있는데 악어에 손을 넣었어요. 근데 악어가 물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그걸 못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개그우먼이었는데 다시 손을 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거 좀 잡게. 그래갖고 PD하고 싸워갖고 이게 막 굉장히 뭐 사회화돼갖고 그게 없어졌는데, 물론 저도 도전지구 탐험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방송국 사람들 참 나빠요. 이쁜 것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내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오지나 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가고요. 화장품도 뺐고요.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캐나다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온달거북이라는 음식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기자들이나 우리 배우들이 매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항상 잘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후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식당 같은 거라든지 뭐 부업을 해요. 사실 그래서 저도 부업을 했어요. 부업의 이름은 온달거북이. 그 집의 원래 이름이 온달이었고 제 거북이를 붙였어요. 근데 식당 이름은 그렇게 약한 것들을 쓰면 안 된대요. 식당은 놀분의 보쌈, 뭐 억척이, 억순이 이렇게 강한 이름을 해야 되는데, 이 온달도 비리비리하죠. 거북이도 토끼한테 맨날 치는 거죠. 그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사실 그때 그래갖고 유하영 씨, 미스코리아 유하영 씨 아시죠? 그 친구가 카운터를 봐주고 변우민 씨가 봉고차를 몰아줬어요. 우리 집에 반 이상의 연예인이야. 유하영 씨는 장사 잘 되게 하려고 이 개그맨 오빠들 오면 찻집에 가면 다방 아가씨가 오빠 나 커피 1인분 추가, 유하영 씨는 오빠 나 여기 등심 1인분 추가 이런 식으로 매상을 올려줬는데, 와,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그런 데다가 IMF를 맞은 거예요. IMF를 맞고 015 치료오면서 제가 식당 문을 닫게 됐어요. 식당 문을 닫게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번 게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 안에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큰 걸 한 데다가 시국이 안 좋으니까, 저는 그때 그 가게를 살려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하다못해 남들 결혼식장 있죠? 거기 가갖고 사회는 제가 양복 입고 사회는 제가 보겠습니다. 대신 하객은 저희 집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음식이 맛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어디 식당 잘 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를 가서 이제 그 당시 리포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그맨이지만
개그맨이 영어를 좀 잘하면은 좀 있어 보일 것 같고 좀 공부를 좀 해서 좀 세계 각국에서 뭐 캐나다에서도 뭐 외국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 좀 해오고 이러면은 제가 좀 럭셔리해질 것 같은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간 거예요. 2만 불을 갖고 갔는데 그 2만 불을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라디오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화장실 갔는데 뭐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캐나다에 우리는 119라고 그러잖아요. 캐나다는 911이라고 그래요. 911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신발을 신고 막 들어와갖고 저 뭐 이런 데를 막 다 클르고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후송됐어요.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디를 못 찾아내는 거야. 나는 아파 죽겠는데 12시간이 돼도 저를 못 찾아내요. 근데 결국 찾아낸 게 제가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뇌출혈은 이 뇌가 아닙니다. 이 안에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도 무서운 게 여기서 이 나라에서 이거를 수술하면 죽을 것 같고 사실 어머님이 제가 그 뇌출혈 생기기 3일 전에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늘을 올라가더라.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안 좋은 꿈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뭐 어려운 일 없고 괜찮은데 여기 괜찮은데 근데 내가 왜 이런 꿈을 꿨는지 몰라. 근데 어머님 또 이렇게 불교 신자 보니까 점 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점을 봤더니 제가 캐나다 가면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인을 하래요.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인을 하게 되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 외국에선 그런 사인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전신마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1대안은 복강경으로 수술한다. 2대안은 배를 절개한다. 3대안은 뒤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죽어도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저 여기서 수술 안 하겠다고 뭐 안 되는 영어 갖고 그렇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10시간 이상 이 안에서 계속 이 피가 이렇게 보니까 이 화면을 보니까 피가 팍팍팍팍팍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10시간 이상 지속되면 전 죽는데요. 그래서 사인을 하면서 의사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의사 이름이 울프맨이야. 여잔데 늑대 남자야. 울프맨. 간호원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간호원이 루인스키야. 그 당시에 그 굉장히 그 난리를 쳤던. 그래서 야, 완전 코미디다 그랬는데 그리고 수술을 저는 다행히 그 복강경으로 해서 그렇게 큰 흉터 없이 잘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세상에 뭐 캐나다 병원 너무 웃긴 거였죠. 커피하고 샌드위치를 주는 거예요. 토스트를 아침에. 그러더니 이 병원비 비싸니까 찬물로 샤워하고 빨리 나가래요. 배는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이제 남산만해졌는데 여기다 바람을 많이 집어넣더라고. 수술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나 알아봤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병원비가요 18,000불이 나온 거야. 야, 그러니까 실값이 800불, 내가 타고 왔던 게 그 500불, 이게 보험이 안 들어가는 타지 사람들한테 캐나다에서는 엄청, 그래, 내 2만 불 갖고 가잖아요. 18,000불이 나온 거예요. 병원비로만. 물론 살아서 다시 숨 쉰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 그 조지 브라운 칼리지를 한 2주도 안 다녔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시기도 놓쳤고 영어도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서부터 제가 안 되겠으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백화점 취직을 했잖아. 그랬더니 안 쓴대요. 왜냐면 연예인인 걸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도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제가 뭐 어느 정도 7, 8년 활동을 하고 갔으니까 한국 교민들이 저를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요. 저를 연예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대학교 때 바로 연예인이 돼서 내가 이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저 똑같이 시간당 8불을 받을 테니까 저를 좀 써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써주겠대요. 시간당 8불, 그때의 돈은 5,4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백화점에서 일을 이렇게 막 하는데 어머, 장사를 너무 잘하는 거야. 연예인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관광 올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김연영인데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이게 좋고요. 뭐가 좋고요. 근데 제 말씀을 너무나도 이렇게 진실되게 들어주셔갖고 제가 거기 매출을 너무나도 잘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대우가 틀려져. 끝나면 랍스타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맨날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정말 럭셔리하게 아르바이트를 한 거야. 근데 딱 2달간 하고 내가 만약에 돈이 중요해서 이 나라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만 해서 서울에 가면 내가 보여줄 게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중단을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한데 엄마, 내가 캐나다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이미 유학비는 어느 정도 날렸고 엄마가 2천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그것을 2억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캐나다에 온 김에 6mm 카메라 들고 어차피 리포터를 많이 했으니까 횡단 종단을 하면서 축제마다 다 촬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차를 2,000불짜리 차, 2,000불이었나? 그러면 160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사고, 아주 그냥 낡은 거지.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카메라 뭐 장비 사고 이런데 한 1,000몇백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47일 동안에 캐나다를 횡단 종단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만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엄마한테 이제 2억을 갖다 줄 차례야. 2천만 원을 썼으니까. 어머, KBS에 딱 갔더니 막 웃으면서 자네가 한 짓은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되지만 참,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화면은 너무 좋아요. 2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카메라로 언제 이걸 해봤냐고. 그러니까 줌이 들어가야 될 때서 흔들리고, 제가 정말 너무나도 멋진 거 많이 찍었어요. 인디안 마을도 갔고요. 곰이 금방 죽은 것도 찍었고요. 곰이 금방 죽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도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거 찍었죠. 산냥떼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거 막 다 찍었죠. 그리고 엘크 같은 거 막, 엘크가 그거 나 잘못했으면 죽었대요. 그 엘크가 그 바람난 엘크 따라가다가 이 뿔로 이렇게 탁 치면 그대로 죽는데 그걸 모르고 막 따라다니고 뭐 곰 따라다니고, 그러고 뭐 인디안 축제 가고 뭐 하여간 축제랑 축제 다 찍었는데 이건 굉장히 훌륭한 필름이지만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 화면을 어디서 샀는 줄 알아요? 일반 시청자들도 공모하는 세상은 넓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달랑 200만 원에 47편을 넘겼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할 말이 없었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 어떤 프로에 이렇게 제작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걸 제작을 해보니까 이게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밥 먹는 것도 아껴줘야 되고, 제가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제작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알고, 식당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실패가 없었으면 그런 속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도전지구 탐험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K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80분짜리를 제작하는데 김현영 씨를 주인공으로 하려고 했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방송을 안 했어요. 캐나다에 있었죠. 수술했죠. 이럭저럭 몇 년을 안 했는데, 와, 그 PD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현영 씨가 80분 동안 주인공이 되는데 이거는 밀레니엄에 나가는 아주 굉장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제가 어딜 가는데요? 그랬더니 아프리카를 간대요. 와, 그때는 그렇게 안 웃었어요. 저는 어떻게 상상했냐면, 여러분 영화에 보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시죠? 멋있잖아. 여자가 가서 까맣게 선탠도 하고 멋지게 하고 와야지. 그래서 아프리카 간다고 그래서 줬더니까, 보통 우리 출연료를 이렇게 갔다 오면 방송이 돼야만 입금이 되죠. 우리가 촬영을 해도 출연료가 방송이 안 되면 입금이 안 돼요, 저희는. 근데 이번에는 출연료를 먼저 넣어주겠대요. 그리고 막 이상하다.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몇 년 동안 방송 안 한 사이에 이렇게 호의적인가? 그래서 이제 3일에 걸쳐서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싱가포르를 거쳐서, 저 그리스를 거쳐서, 어떤 비행기는 탔더니 막 비행기 안에서 담배도 펴. 1시간 정도. 하여간 희한한 비행기도 탔는데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PD가 맛있게 드시라는 거야. 한영 씨 맛있게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죠. 그리고 웬만한 건 좀 챙기세요. 이래서 그게 무슨 얘기가 그랬더니 기내에서 담요라든지 포크나 수저 같은 건 챙기라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 나한테 이제 벌어질 일들이 이제 상상이 살짝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현지 코디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 현지 코디가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됐대요? 현지 코디는? 그랬더니 어저께 그 기름 사러 갔다가 동물한테 물려서 죽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도착하니까 굉장히 친절해. 막 우리가 이렇게 짐을 내리잖아. 하면서 막 다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닌 거야. 와, 반은 다 훔쳐가더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간 식량의 반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서부터 우리도 어느 숙소에 들어가면 우리도 같이 훔치는 거야. 왜냐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 그 담요 멀쩡하니까 저거 챙겨서 나가고, 저 물 끓이는 거 저거 멀쩡하니까 저거 챙겨서 나가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에 도착은 하긴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딱 가보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동상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가니까 기린이 이렇게 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이거 동상인가 보다 그랬더니, 어머, 거기서부터가 아프리카네. 기린이 막 이렇게 움직여. 밖에 갔더니 막 그냥 내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만 봤던 막 얼룩말들이 몇백 마리가 하고요. 원숭이들이 자기 새끼 앓고 이렇게 하고, 독수리가 제 눈높이를 맞춰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찍어야 될 때가 어떤 사태가 KBS에서 일어났냐면, 그동안 도지탐험대를 어떤 민속마을에서 계속 찍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얼굴은 똑같고 의상만 맨날 바뀌었던 거야. 근데 그걸 지적하면서 이번에 진짜
마사이족을 찾아서 경험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특집이라서. 그러니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지. 그 전에 김성찬 씨가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리아 약을 30알씩 먹었어요. 지금은 주사가 좀 생겼을 텐데 이 사람이 말라리아 약을 30알씩 먹으면 혀가 어떻게 말리는 줄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돼요. 혀가 이렇게 말리고요. 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집니다. 눈썹 없어요. 특히 도전지구 탐험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이 연기자들이 막 리얼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가방을 뺏어요. 근데 PD가 이렇게 보고 문둥이 같으니까 검은 걸로 이렇게 그려주더라니까, 이렇게 조금. 그리고 우리가 같은 팀 중에 그 장군의 딸이 하나 따라갔는데 이 친구가 양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더러운데 희석시킬 수 있는 알약, 왜냐면 거기는 물들이 다 더러우니까 그런 걸 다 준비해 줬어요. 케냐와 탄자니아를 보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없는 거야. 근데 드디어 이제 찾았어. 마사이족이야. 근데 마사이족에 들어가기 전에 텔레비전 보시면 아시죠?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려면 그 사람들의 음식을 그 자리에서 받아 먹고 그 절차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산소를 활로 쏴요. 푹! 쏴서 초가 여기 푹! 맞으면 피가 쫙 나와. 그럼 그걸 잔으로 딱 받아. 그래서 이걸 원샷. 추장 앞에서 이걸 원샷을 쫙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 세균하며 이 아프리카의 소들은 말라가고 등에 뼈가 다 보이는데 거기다 허옇고 막 똥파리들 막 달리는데 이걸 안 먹으면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먹었어요. 그걸 질질질 흘리면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막 웃으면서 찍다가 구정물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자기네들도 먹고 나한테 이렇게 권해요. 너도 먹어보라고 이 구정물을. 안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왜냐면 분위기가 깨지면 이 사람들도 말은 우리랑 틀리지만 내가 외국인이지만 자기네들 어떻게 대하는 줄 알았대. 내가 그 구정물을 먹어야 되는데 와, 그 구정물은요 진짜 딱 먹었는데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그 친구 그 후배의 딸 있다고 그랬어요. 포스타의 딸이 따라간 친구가 군대에서 먹는 1리터를 희석할 수 있는 그 알약을 얼른 집어넣은 거야. 그거 먹고 기절했잖아. 1리터를 희석해야 되는데 구정물 요만큼 먹었으니 코에서 거품이 이렇게 뿌글뿌글 올라오고 그다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장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게. 야, 그래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탁 하면서 드디어 마사이족을 딱 만났는데 여러분 마사이족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요? 왜 마사이 슈즈가 나왔는지 저 그때 알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만나면 뛰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 군살이 하나도 없어. 뭐 초콜릿, 식스팩 요즘 막 난리들이잖아요. 정말로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얼굴 요만해. 거기다 몸이 다 초콜릿 색깔이야. 야, 그래서 그 마사이족을 탁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뉴욕에 패션쇼장에 갖다 놓으면 다 모델이에요. 멋진 옷만 걸치면. 근데요, 그 암내가 죽여. 다 이렇게 나가오는데 냄새가 숨도 못 쉬게 나가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암내 안 맡아보셨어요? 안 맡아보셨겠구나.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 냄새가 이틀 지나니까 내 몸에서 나는지 거기서 나는지 어머 이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근데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텐트에서 자는데 밤이면 이렇게 동물들이 몸을 막 맞대고 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저는 솔직히 아프리카 가서 종교에 사석을 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겪어본 적은 없을 건데 저는 오늘 죽을지 조금 이따 죽을지 몰라서요. 우리가 5명이 라면을 4개를 삶아요. 그러면은 이 말라리아 약까지 먹은 데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라면을 남자들과 똑같은 속도로 먹으려면 입에다 이만큼 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말라리아를 이기고 제발 서울로만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제 심리였거든요. 제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사진 기자가 그 동물을 찍다가 그 동물 자기 카메라에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찍힌 정도로 거기는 법도 없고 오늘 죽어도 뭐라고 못하는 나라고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도전지구 탐험대 촬영팀들이 갔는데 이런 원주민들이 칼 갖고 다 뺏고 홀딱 다 베껴갖고 그래서 정말 그 4-5명이 그 외국 신문에 한국의 도전지구 탐험대 팀들인데 호딱 벗고 막 뛰는 거를 그 신문에 내고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추장이 까딱 비호가 상하면 안 되는데 다행히도 추장이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내가 자기 스타일이었던 거야. 근데 추장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한쪽 눈은 개 눈을 박았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사시야. 이게 나를 보는지 쟤를 보는지도 몰라. 맨날 똥파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추장이 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부인은 40대였고 그 당시 제 나이가 29이었고 두 번째 부인이 22인가 21요. 두 번째 부인은 아주 어렸고 첫째 부인은 워낙 자기 나이 또래였고 나더러 셋째 부인이 되는 순간 나는 코카콜라를 먹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전 지금도 밥 먹을 때마다 코카콜라를 먹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근데 거기서 나는 여자하고 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추장 눈에 들었다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너무, 왜냐면 나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건물 안에 딱 들어갔어요, 드디어. 그래서 막, 이제 왜냐면 추장이 기분이 좋아야지 우리 촬영을 흡족하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니까, 일단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는데, 밤마다 추장이 첫째 부인에 갈 때도 내 방을 거치는 거야. 나를 그 가운데 방을 해놨어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그래서 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늘이 그날인가 하고 심장을 쓸어내리고 두 번째 부인 방에 갈 때도 내 방을 막 지나가는 거야. 근데 제가 안 되는 말로 했어요. 저도 서울에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일이 없이 뭐 잘 왔어요. 잘 찍고. 하지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이용식 씨가 그런 말을 해요. 너는 그때 추장의 세 번째 부인이 됐어야 했어. 그러면 그 강활한 아프리카 땅이 다 네 땅이고 너는 지금 재벌이 돼 있을 텐데 넌 그걸 거부해갖고 넌 지금도 또 고생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그때 세 번째 부인이 됐어야 했어.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에 대한 그런 기억은 제가 세계를 50개국 이상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태국 같은 데는 한 40회 이상을 왔다 갔다 하고 뭐 동남아 거의 다 다니고 이랬는데도 제가 어디 가서 해외 얘기를 들려주면 저는 아프리카 얘기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곳, 아주 행복한 곳은 금방 잊어버려요. 최고 좋은 데도 많이 촬영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막 이랬던 아프리카에 대한 이 기억은 계속 내리 속에 남아서 요즘은 저희 촬영팀들이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죠? 그 우물파주잖아요. 구정물. 우물파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사이족들이 와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를 제일 기억을 하는구나. 그렇게 오면서도 저는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여행 프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현영의 자충우돌 배낭여행, 김현영의 여행사랑. 이런 식으로 쭉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나이가 제가 그 당시 36, 7인데도 시집을 못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여요? 아시는 분?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네? 네. 44시죠? 44시예요. 빠르시네. 네. 그랬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제 못생긴 연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뭐 남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 10년 동안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남자친구만 만났던 게 뭐냐면 저를 주변 사람들이 비호감으로 맨날 놀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자친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날 여자로 안 보니까. 첫날 밤에 너 묶여갖고 어떻게 네 얼굴 보고 자네요? 널 신문지로 덮어놓고 자야지. 이런 식으로 놀리니까 제가 그나마 있던 남자친구한테도 이렇게 잘해야 됐어야 했는데 제 첫 번째 남자친구는 너무 집요해갖고 제가 이게 방송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저에 대한 집착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에 그 친구한테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사실 그때 유학을 결정한 것도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왜냐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지만 저희 때는 대자보 시대였거든요. 대자보 시대라고 이렇게 너와의 관계를 대자보로 KBS에다 붙이겠다. 이거에 대한 그 압력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솔직히 뭐 연애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뭐 연애하다 헤어지고 뭐 새로운 남자 결혼할 수도 있는데 우리 때만 해도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커다란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단에 고만하고 그 캐나다를 간 거예요. 사실 캐나다 가서 그 유아영 씨 아시죠? 제가 그 일했던 그 백화점 그 주인이 된 게 유아영 씨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연결을 시켜줬어요. 유아영 씨가 놀러 왔을 때. 그 연결을 시켜주면서 제가 이제 그 집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키가 되게 작으니까 그 키 큰 며느리를 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유아영 씨가 미스 코리아 중에 제일 키가 크잖아요. 178이에요, 여자 중에.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어디 다니면 니네 웃기려고 둘이 다니지. 하나는 153, 하나는 178. 얼마 전에도 이번 여름에도 왔다 가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체험 삶의 현장에서 반찬 만드는 거 같이 찍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도 이제 결혼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방송 생활을 쭉 하다가. 근데 결혼은 40 전에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내가 늦게까지 안 하면 이미지도 뭐 못생긴 무술이 닌자 거북이 뭐 비호감인데 내가 결혼까지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 봐 저 여자 무슨 하자가 있을 거야 이럴까봐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남자가 없어서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근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그래요. 아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개그맨인지 모르고 그 당시 제가 EBS 왕초보 영어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책 표지만 보고 아 이거 EBS 직원인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예 이랬더니 내가 좋은 사람 중매할 테니까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재미로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또 언제 오냐고 해서 내가 멸치축제 때 간다 부산에. 그래서 멸치축제 때 갔어요. 근데 웬 남자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나보다 한 20살 정도가 많아 보이는 거야. 여기 수염도 막 기르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해주니까 아니 뭔 일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약간 웃기는 걸 했어요. 이러고 그냥 사인을 계속 해줬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저희 큰언니랑 같이 나가니까 선을 보러 온 사람이 내가 아니라 우리 큰언니고 옆에 웬 꼬맹이가 앉아서 자기한테 자꾸 뭘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래. 그래서 저 꼬맹이는 뭔데 저렇게 계속 물어보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연예인이죠.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속아서 나온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나는 사업가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속여서 이렇게 내보낸 모양인데 다음부터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가는 뒷모습이 남자가 약간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더니 내일은 어디로 가냐요? 그래서 내일은 곡성에 촬영이 있어 간다고 그랬더니 곡성까지 가려면 뭐 제가 부산에 왔을 때 택시비를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택시비를 막 심하게 불러서 이 부산 있을 곳이 못 된다고 막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내일 오겠대요. 곡성까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고속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겠대요. 근데 그 다음날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좀 틀려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제 지금 이혼한 제 남편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막 전화 통화를 했죠. 정말 전자파를 막 방치할 정도로.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싫어했어요. 남편은. 그냥 왜 싫어했냐면 머리가 긴 것도 싫고 수염이 달린 것도 싫고. 사실 저는 제 남편의 외모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어떤 데에 매력을 느꼈냐면 솔직함 있잖아요. 난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수염을 기우고 100일 동안 내가 이걸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돈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한 번 보고 말 여자한테 참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내일 안 보더라도 남자들은 어떤 그런 게 있죠. 약간 이렇게 오버해서 그런 거 없나요? 선생님은 없으신가 보죠? 저는 거기에 딱 이제 마음이 가서 엄마를 계속 설득시켰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저랑 오랫동안 같이 사셨잖아요. 제가 막내고. 그러니까 제가 애인이자 남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딸이 좀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조건의 남자라고 엄마는, 어른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저는 한참 이렇게 막 마음이 가는데 저희 남편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자기는 결혼을 이미 3번 하고 이혼을 했대요. 나랑 결혼하면 4번째가 되는 거래. 그리고 자기는 당뇨가 있어서 여자와의 관계도 안 된대. 근데 자기랑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안 하지, 그런 결혼은. 근데 그때는 좀 순진했나 봐요. 이 사람이 3번 결혼한 게 꼭 나빠서만이 아니라 운이 안 닿구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제가 어떤 고통을 많이 받은 남자랑 결혼을 한 다음에 저를 만나면 그 남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알면서도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집이 80평이었어요. 뭐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서 연예인들이 부산에 놀러 오면 저희 집에서 쉬고 가고, 제가 뭐 태국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남들은 무슨 제가 태국 왕자랑 결혼한 줄 알아요. 수염 이렇게 나고 머리 묶고 이러니까 그 사람 태국 사람이에요? 뭐 막 이러는데 그 사람 부산 사람이었는데, 근데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한 건 이제 변우민 오빠가 자기 어깨 수술을 해서 너네 집에서 한 보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집에 내려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빨간 딱지가 저희 집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형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2억이래요. 2억에 대한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이렇게 다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방송으로 결혼했죠.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또 그 친한 변호인 오빠가 저의 의형제인데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있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또 연예인이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일주일 안에 2억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 그 돈을 같이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자꾸 좀 이렇게 제가 부산에 내려오는 걸 꺼려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홍보 같은 걸 하잖아요. 저희 집 식당을 했으니까. 근데 그 각종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손님이 그렇게 막 확 잘 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는 걸 좀 불편해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심장병을 앓게 되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부산 내려가는 걸 싫어하니까 웬만하면 엄마가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야. 아프면 내가 안 내려가니까. 그러는데 이제 긴급한 상황이 온 거지. 엄마가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고 중환자실에 딱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남편의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혼자서 해야 될 일이야 하고 병원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결혼이라는 걸 왜 했지?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왜 해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내 가족이 있게. 나는 내가 너무 어리고 나이는 들었지만 생각이 너무 어리고 엄마랑 둘이 사는 게 힘들어서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 제일 힘들 때 내 가족이 돼야 될 남편이 내가 중환자실에서 정말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없거든요. 이게 오늘이 될까 내일이 될까 엄마랑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갖고 그 면회실에서 안 나가고 정말 막 인생의 막 끝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거기서 결심을 딱 한 거야. 엄마가 왜 반대했는지 알겠구나. 저희 어머님이 인공호흡 의를 딱 꽂았는데도 남편을 안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전까지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여자니까 내가 남자랑 만나는 게 싫은 거야. 엄마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이 들어도 엄마랑 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엄마가 중환자실에 딱 입원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워낙 눈으로 보여지는 재산은 있지만 빚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빚은 내가 연예인이니까 가게 같은 게 잘 되면 회복이 될 줄 알았다가 나랑 결혼을 해봤자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본색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제일 힘들 때 남편이 옆에 없고 그러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더라고요. 그날은.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빚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혼을 해줘야 되겠다고. 나한테 더 큰 빚이 갈 것 같다고. 왜냐면 제가 연예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 완전히 탁 해서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개를 13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물론 새끼 한 2번 나면 그렇게 돼요.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뭐 동물농장이 아니라 너무 정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없애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 죽은 다음에 그 구더기에 한꺼번에 넣어주라 이러니까 제가 그 개를 없앨 수도 없고 엄마가 돌아가셨으면서 저는 거의 암흑세계에서 개들하고만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저는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돌아봤고 그리고 남들보다 잘 타고 나서 대우도 받아봤고 그리고 제일 소중한 남편이랑 이혼과 엄마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뭘 해도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살게 됐는 줄 알아요? 제가 죽으려고 어떻게 죽어야 되나를 맨날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최진실 씨가 딱 죽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재산도 많고 자식도 있고 외모도 대한민국 최고의 탑이 죽는구나. 근데 갑자기 거기서 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딱 차렸어요. 그리고 엄마랑 약속한 2년이 딱 지나가면서 저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연예인이라고 다 화려한 게 아니거든요. 연예인들이 더 외롭고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어디다 얘기를 못하고. 앞에서는 금방 웃어도 바로 뒤돌았으면 굉장히 우울해요. 특히 개그를 하는 개그 우먼들은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울증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남들은 제 외모만 봐서는 굉장히 막 재밌어 하잖아요. 좋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돼서 제가 그 스티브 김 회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는 얘기, 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니까 그분이 이거를 한번 강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랬더니 사실 연예인이라고 굉장히 화렵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요즘 많이들 죽잖아요. 자살하고. 저는 그 사람들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미 엄마가 돌아가신 지 지금 3년 됐거든요. 근데 왜 평소에 말조심 같은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저랑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엄마 죽은 다음에 2년 안에 나 꼭 데리고 가를 제가 항상 외쳤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째예요, 올해가.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자, 그렇다면 엄마가 나를 안 데려가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다시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 얘기로 인해서 일단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엊그저께 전쟁 나는데도요, 강아지 3마리밖에 없어갖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어디로 피난을 해야 되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고 막 고민을 하는데 그게 너무 외롭잖아요. 개랑 사니까. 결국 제 인생도 엄마처럼 또 개랑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저께는 지나간 역사래요.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고 내일은 미스터리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오늘도 선물 받았구나. 여기 오면서도 그 생각을 한 게 내가 이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 내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제 얘기는 앞뒤가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얘기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저한테 이런 자리를 주는 거는 또 제 얘기로 인해서 어떤 용기도 얻으실 수 있고 또 우리 연예인의 그런 생활하는 뒷면들이 이렇다라는 걸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이 강의 여기 섰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강의를 많이 해본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맞추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 시간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프리토킹도 하고 또 웃긴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항상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 얘기가 얼마쯤 갔나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러는데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든가 좀 이렇게 성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에 대한 저는요, 만일에 제가 아기를 낳았다면 그 친구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뭔가 여행을 시키는 일이에요. 저는 여행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여행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그 설렘 있잖아요. 설렘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치거나 힘들 때, 딴 세계를 탁 갔다 오거나, 딴 일에 몰두를 해보면요,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좋은 여행지라고 그러면 세계 각국에 굉장히 좋은 데도 많은데 일단은 청소년들한테는 한국을 구석구석 여행할 수 있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미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 보는 법, 내가 하루에 얼마를 쓸 것인지, 어디와 어디로 갈 그걸 미리 예행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저도 여행을 많이 하지만 항상 실패를 하는 게 미리 계획 안 잡고 가는 여행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적인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미리 책 보고 모의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오늘 여기서 잘 거고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걸릴 거고 이런 식으로. 여행은 여러분들 근데 제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돈 만일로 로또에 10억 정도 당첨되시면 뭐 하시겠어요? 세계 여행이잖아요. 다 세계 여행. 저도 세계 여행이에요. 저도 그때 5억 날렸을 때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중에서 1억을 썼으면 세계를 보는 거였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여행은 어떤 우리가 맨날 일상의 반복에서 어떤 확 튀어나가서 굉장히 넓은 느낌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에 어떤 활력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질구레한 일에 서로 맨날 힘들어하고 이런 걸 고민해야 하는지를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보면 아는데 저도 아직 못 간 나라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나머지 돈들에 대한 욕심은 없고 제가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여행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원래 제가 변우민 씨하고 저하고 여행을 몇 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는 계속 여행을 하고 있고 그 정보를 막 한국에다 알리자 막 이런 계획까지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언젠간 그걸 하고 싶고, 제가 그 당시에는 2천만 원을 투자했고, 그게 200만 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200만 원을 투자하고 2천만 원을 벌 자신이 있다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기 뭐 딴 질문은 없어요? 뭐 오빠나 뭐 여자로서 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 제가 이렇게 하자한가요? 제 신물이 좀 났죠? 네. 그럼 지금은 우울하지 않으시고 행복하신지 하고요. 그리고 결혼은 앞으로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결혼은요, 47살에 할 거고요. 아, 지금은요, 전혀 우울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집에 가면 똑같이 우울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서부터 제 인생이 극복되는 거기 때문에 전 솔직히 지금도 집에 가면 우울할 거예요. 오늘 저녁도 외로울 거고, 해가 지는 거 보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롭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우린 누구든지 자기가 얘기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에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010-6367-9335요. 아,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싫은 게, 남자분들은 아무도 전화번호 안 물어봐. 나는 옛날에 연극할 때부터 여자만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좀 남자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싶은데 항상 저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코를 좀 했어요. 잘 나왔죠? 또 어디서 했냐고요? 아니,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또 저희 뭐 이렇게 잠자는데 또 장난 전화 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직도 외로우세요? 이러고 막 문자하면 안 되니까. 저는 어떠세요?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아유,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에 여자들을 과일의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뭐 10대, 20대 과일의 표현했는데 요즘은 산으로 표현해요. 산 좋아하세요? 산? 등산하시죠? 등산하시죠? 아, 등산 안 하시면 관심이 없겠고. 산 좋아하세요? 네. 10대의 산은 금강산이래요. 금강산. 들어가기도 어렵고 잘못 들어가면 총 맞아 죽어. 맞잖아요. 20대가 설악산이래요. 최고의 산이죠. 숲도 많고 화려하고 최고의 산이에요. 볼거리도 많고. 30대가 지리산이래요. 골도 깊고 물도 많고. 30대 지리산. 40대가 북한산이래요. 이놈 저놈 다 기어 올라간다. 50대가 남산이래요. 가까이에 있지만 올라갈 생각을 안 한대요. 정말 50대세요? 60대가 옛동산이래요. 옛동산. 언젠가 한번 올라가 본 기억만 있을 뿐이에요. 70대가 에베레스트 산이래. 잘못 올라가면 뒤져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김병찬 씨가 이 얘기를 막 하더라고. 이 얘기를 막 해서 아, 이게 반응이 올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게 개그에 대한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금방금방 들으시고.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20대 손 한번 들어주세요. 20대. 아, 이분들이 명품입니다. 명품. 네. 30대. 30대. 예, 정품들. 여기 정품. 40대. 아, 저까지 기획상품입니다. 우리는. 50대 계세요. 50대? 아, 50대. 50% 세일이래요. 60대 계세요? 60대? 아, 창고 대방출이라는 거. 다행히 60대는. 70대에는 안 계시죠? 유통기한 지난 것들. 너무 야해서. 근데 이런 얘기를 원해요. 사실은 제 얘기가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좀 이렇게 재미나는 얘기, 요즘 나오는 얘기, 뭐, 그래서 비아그라 얘기 아시죠? 어떤 남자가 비아그라를 한 알이 많아서, 비아그라가 뭐 할 때 먹는 약인지 아시죠? 맨날 문자 오잖아. 난 여잔데도 맨날 와, 문자가. 걔네들은 성별을 모르나 봐. 맨날 나한테 보내. 그런데 한 알이 많아갖고 반알을 먹고 반알을 이 창틀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비아그라 반알. 근데 지나가던 참새가 먹었어. 참새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독수리 년들 다 나와. 네, 질문. 너무 이상적이다 보니까 의지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의지, 박약은 용기가 안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면 그 꿈은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저는 3살 때부터 연예인이 되려고 그랬고 제 외모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노력해서 개그우먼이 됐고 어렸을 때 탤런트를 꿈꿨지만 커서도 탤런트 일을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가 언제나 청춘을 진행하잖아요. 그분들 60, 70인데 그분들 지금도 자기 꿈에 대한 일에 열정을 쏟아서 그 일에 대해서 10년 이상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29살에 그 생각을 갖는다는 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본인은 지금 굉장히 외모도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그걸 맨날 거울 보고 나처럼 이렇게 예쁜 사람인 이 세상에 없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나는 죽기엔 너무 아까워. 그리고 오늘은 나한테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연애를 하세요. 연애를 한 사람만 만나지 말고 한 서너 명을 만나세요. 그래서 월, 화, 수, 목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아니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남자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남자를 통해서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흥분되죠. 자기를 좀 더 꾸미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없어지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을, 겨울 요 문턱에서 연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좀 많이 좀 찾아야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해서 저 요즘 거울 보면 넌 너무 이뻐 죽기엔 아유 피부도 좋고 다리가 좀 두꺼우면 어떠니 이러고 키가 작아도 저 라오스 가잖아요. 라오스 가면 제가 슈퍼모델이에요. 거기는 기본적인 나이들이 140, 130이야 키들이. 그래갖고 저 153이 딱 앉아있잖아요. 다리도 길고 우리 카메라 선생님 나보고 와 현영씨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 슈퍼모델이네. 현영씨가 제일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순간이 어딘가가 중에서 요즘 한국에서야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40이 딱 넘으니까 내 자신을 벗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걸 막 숨겼거든요. 그리고 자존심 상했는데 이제 저 153이에요. 저 키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이걸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전화번호 줄 테니까 나중에 저랑 한번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 간단해야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사실 제가 누구한테 큰 어드바이스는 못하지만 제가 많은 고비를 넘겼고 제가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뉴스에서 그런 일이 탁 터지면은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나 같은 기분이었겠다. 아무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소통의 문제라잖아요. 내 마음을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보일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결정을 안 하는데 내 마음을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보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여자한테는요, 어떤 이성적인 애인도 한 2명 정도가 필요하대요. 동성 애인도 필요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요, 2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났어요. 사람도 안 만났고 개하고만 살았다니까요. 진짜 13마리만 키우고.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얻었을 때는 그 MBC의 기분 좋은 날에 출연했는데 제가 그날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하고 제가 결혼도 한 걸로 남들이 많이 오해를 해서 여기서 내 자신 한번 벗어버리자.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그냥 다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게 검색어 1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저희 큰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죽어도 저 검색어 1위는 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너의 진솔한 얘기들이 남들이 너한테 용기를 주는 거야. 너 다시 한번 살아가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줬을 때 네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 이런 거더라고요. 자, 저쪽이요. 저 이상형이요? 주윤발이요. 저 주윤발 만났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옛날 코미디 프로에 주윤발 씨가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우리 코너가 스타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호라는 코너였고, 주윤발이 그날 강사였어요. 이런 강사였는데, 나는 주윤발이 강의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쓰러지면 주윤발이 가까이 와서 날 이렇게 딱 안고, 오, 비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윤발이가 뭘 했었냐, 밀키스라는 이런 광고를 했을 때였는데 나는 이제 그 연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거야. 막 좋아하는 눈빛이. 여러분 숨길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사랑이랑 감기랑 가난은 세 가지는 숨길 수가 없대죠. 좋아하니까 막 눈빛이 막 이러니까 연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비듬이었어요. 근데 주윤발 씨랑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주윤발 씨가 얼굴이 넙대대하니 잘생겼잖아요. 실제로 보면 조두예요. 얼굴 요만해 남자가. 재수없더라. 이 밸런스가 안 맞아도 재수가 없더라고요 남자도.
그래서 전 주윤발을 안 만났으면 그 환상에서 굉장히 컸을 텐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 봐요. 얼굴 넉대대 아니 이렇게 딱 남자는 저는 그래 얼굴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랑 틀리게 이렇게 약간. 근데 주윤발 씨는 그러더라고. 근데 이상형이라는 게 막 말로는 주윤발 씨랑 했지만 만났을 때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외모도 상관없고 느낌인데 이제는요 솔직히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가고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려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갖고 솔직히 연애하면서 이 집이 뭐 저당 잡히진 않았어요? 뭐 얼마에 뭐가 들어와서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없잖아. 알고 봤더니 빚이 그렇게 많아갖고 저 그 빚 갚느라고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잘 만나면 뭐 팔자가 바뀌지만 남자 못 만나면 또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만 안 했으면 빚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삶을 조금 더 되지 않겠나. 네. 저는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게 저는 못생긴 연기를 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특별히 뭐 대사가 많거나 그러기 때문에 연기로서의 어떤 노력은 보인 적은 없지만 밤에 라면 먹고 잤어요. 못생기게 보이려고. 라면 먹고 아침에 얼굴 퉁퉁 부으면 보통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데뷔하면은 처음 나왔을 때보다 막 용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가 뭐 화면 뭐 샤워를 많이 하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생긴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약간 더 찌그러지고 이런 데가 부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녁 때 정말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고 아침에 PD한테 얼굴 검사 맡아요. 그럼 PD 선생님 얼굴 봐요. 야, 너 오늘 얼굴 좋다. 오늘 웃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연극으로 인해서 밑에 베이징은 깔아놨고요. 일단 사회나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이 목소리 톤이 남들보다 좀 약간 높은 건 있죠. 근데 저는 결코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저를 평가할 때 저는 단지 제 외모 갖고 많이 웃겼던 것 같아요. 작은 키, 그 다음에 이 굵은 목소리, 그 다음에 제 얼굴 이런 거 갖고 많이 웃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연기자, 뭐 자녀분들 중에 연기자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꼭 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그러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그 연기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한류 스타들도 많고 세계감은 대우받고 이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꿈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원하면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요. 그 옆에 가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일기 쓴 거 있잖아요. 제 친구하고 저랑 똑같이 썼는데 저는 제 친구 일기를 제가 써주고 그 친구는 제 일기를 서로 바꿔서 썼는데 지금 모습이 맞아요. 제 친구는 저를 갖다가 이런데 제가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탤런트가 되고 싶었으니까 어떠한 세트장에서 내가 막 그렇게 움직일 것이고 저는 그 친구를 의사가 될 걸 상상해서 너는 하얀 가운을 입고 뭘 할 것이다 라는 그 일기가 초등학교 때 일기가 지금 딱 그 생활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애기들이 원하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게 꼭 아니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탤런트가 되고 싶은데 탤런트는 꼭 안 됐어. 하지만 개그맨이 됐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의사가 안 되면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는 그래요. 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꼭 원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게 꼭 안 되더라도 그 근처에서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에 공감하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29살인데 그 꿈을 버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준비해도 30, 40대에 굉장히 멋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그 일에 10년만 충실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지금 꿈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시간이 뭐 1시간 한 15분, 원래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뭐 더 뭐 마냥 하자고 그러면 마냥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관계로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웃는 모습을 따로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웃는 모습이요? 목소리 톤은 남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통 여자보다 굵은 게 저도 원래는 이렇게 굵은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피를 한 2번 정도 냈어요. 왜냐면 속대요 이거 뭐고? 왜냐면 어린 꼬마의 목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커서까지 이렇게 비호감으로 목소리를 놓은 거고요. 웃는 모습은 난 내가 그게 그렇게 이상한 줄 몰랐어. 그냥 기분 좋게 웃는데 이게 뭐 전원주 선생님이나 제 웃음소리나 굉장히 막 예? 이게 트레이드 마크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좋아요 이러는데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됐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연습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은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 인생에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저도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원했어요. 정말 텔레비전에 나가고 싶었고,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큰 돈은 못 벌고, 뭐,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행복을 느낄 때는 카메라 앞에 서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아, 난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여행을 갈 때, 가방을 꾸릴 때, 아, 이 나라는 또 어떠한 그 나한테 흥미를 줄까, 고통을 줄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고통은 고통대로 죽이고, 갔다 오면서 제 인생에 이렇게 한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래도 참 행복하게 살았던 게,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막 아침에 흥분하면서 이렇게 꾸미고 했을 때, 그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거 알고 오신 건 아니시죠? 와, 그럼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저 10명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토크하고 그래야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아마추어거든요. 강의는 잘 못하는 강의예요. 네, 예. 앞으로 강의 콘텐츠를 엄청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도 서보고 오늘 이제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이제 제 콘텐츠를 갖고 이제 똑똑하게 하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은 그냥 얼레벌레 해갖고 이제 쭉 가다가 그냥 시간이 대강 됐나 하고 봤더니 시간이 안 됐네. 그래갖고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이러고도 시간이 안 됐네. 이게 이제 아마추어다운 거고, 제가 이제 이쪽 계통을 이제 쭉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강의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인시청에서 그 웃음을 주는 강의니까 그건 우리들이 필요하죠. 웃음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친절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14번 해봤고요. 심연섭 씨랑. 그리고 동두천 구촌 시청 강의 한번 해봤고요. CEO들의 유머 강의, 지금 아까 했던 거, 그런 건 잘하지. 웃기는 얘기들은. 그런 거 해봤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해보는 건 제가 연습 없이 오늘 이렇게 해봐서 아주 좋으신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얘기들을 저희 유명하신 이분이 다 편집을 해서 좋은 걸로 이렇게 뽑아갖고 할 텐데, 오늘 근데 너무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 얘기가. 그쵸? 예?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원래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도 이렇게 딱, 만일에 마사이족 추장, 이런 추장 얼굴 딱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 무수리적 활동, 이렇게 딱딱 보였으면 좀 세련된 강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대강 시간이 맞았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